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거는 분석 철학이고, 분석 철학은 철학하는 사람들이 항상 가장 어렵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어렵긴 하지. 그치? 말도 안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배울 부분, 오늘 다룰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으면 공부 안 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당신들이 보는 기출 책에 비트겐슈타인의 그림 이론에 대한 지문이 나옵니다. 그걸 공부를 했어야 맞아요. 안 봤다면 기출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윤사 한 사람은 많이 들어봤겠죠. 이 양반의 사상이 현대 철학에, 데카르트의 근대 철학이라면 현대 철학에서는 이 사람과 하이데거를 양대 축으로 보고, 그 중에서 비트겐슈타인 얘기인데 우리 지문에 그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고 러셀이 나오죠.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뭐라 그래야지? 스승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게, 이 양반이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 비트겐슈타인이 다닌 건 사실인데요. 배우기 위해 다닌 건 아니고요. 깨우치기 위해 다녔죠. 러셀을 깨우쳐주죠. 러셀에게 논문을 써가고, 러셀은 그 논문을 보고 자기가 철학을 계속 하는 것이, 얘가 해야 되겠다. 나는 문학해야지. 그리고 문학에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남깁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얘기를 우리가 좀 해볼 건데, 일단은 시작을 해서 좀 진행을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죠. 우선 첫 번째 화제는 자연과학이 철학자에게 반성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 이후 서양 철학의 고유한 영역으로 여겨졌던 정신, 말 그대로 정신, 심리, 내면, 이것은 철학이죠. 그런데 그것이 실험 심리학, 요거죠. 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자연과학의 영역이 됨으로써 철학은 정체성의 위기에 부딪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할 게 없어. 여러분도 비록 문과지만 어쨌든 과학에서 심리나 정신작용이 뇌와 상관이 있다는 걸 대충 알잖아요. 뉴런과 뉴런의 연결이라든가 전기의 흐름, 전류 등을 통해서 우리 손끝의 감정이 혹은 눈으로 본 것이 뇌로 전달이 되고, 또 뇌에서 느끼는 기쁨, 슬픔, 고통, 즐거움도 어쨌든 전류의 변화로 파악이 가능하다. 그럼 그거는 과학이지, 철학이 아니고. 자, 이에 철학의 진정한 기능은 언어와 언어의 논리와 의미를 밝힌 데 있다고 주장하는 분석 철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말이, 내 이름이 분석 철학이지, 분석 철학이란 언어를 다루는 철학이에요. 그래서 언어 철학이라는 말도 어울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름이 분석 철학인데, 분석 철학에 따르면 철학적 문제란 사물이나 사실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에 대한 문제예요? 언어의 의미에 대한 혼동에서 철학적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잘 봐요. 따라서 사물이나 사실, 이거 문제는 과학에게 넘기고 철학은 뭘 해야 돼? 철학은 철학적 사고의 대상은 언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렇게 세목한, 아니라 언어 자체라고 보았다. 자, 그러면 질문. 맨 끝 문장과 그 앞에 문장은 구조가 같아요.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A가 아니라 B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언어 바깥에 있는 것이란 뭘 가리켜요? 앞에 나온 말 중에서 그러니까 철학적의 사고의 대상은 언어 바깥에 있는 것을 봐야지 않고 언어를 봐야 돼. 그럼 언어란 말은 앞에도 써 있으니까요. 그럼 이것은 뭘 가리켜요? 맞아요. 사물이나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무 단순한 구조예요. 사물이나 사실이 아니라 언어의 혼동에서 오는 거야. 따라서 철학은 언어 바깥의 사물을 볼 게 아니라 언어를 봐야 돼.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바는 사물이나 사실일 거 아니야. 단순한 치환이죠. 요거조차 모르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1문단은 자연과학으로 철학자가 정체성 위기에 부딪혀서
더 이상 정신 혹은 사물 혹은 사실 다 필요 없고 언어에 집중하자라는 데까지가 우리가 1문단에서 보는 겁니다. 자, 2문단. 언어를 어떻게 볼 거냐? 2문단으로 갑시다. 러셀은 이러한 분석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기호논리학을 체계화했다. 새로운 화제가 등장하죠. 이게 뭔가요? 전통적 논리학이라 할 수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이 3단 논법 논리학이었다면 P가 Q를 포함한다처럼 논리를 기호화하는 기호논리학. 그러면 기호논리학에 대해서 정보를 한 개 더 준 거죠. 논리를 기호로 바꾸니까 기호논리학이야.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가봅시다. 논리학은 명제 함수의 논리학이다. 이게 바로 명제도 알고 함수도 아는 명제 함수는 모르겠다. 이런 거죠. 아니 그렇잖아요. 명제는 수학 시간에 배우고 함수 수학에 배워요. 근데 명제 함수는 뭔지 모르겠어. 뭔 말이야. 만약 하나의 논리를 이루는 각각의 명제들. 질문 전체예요 부분이에요. 이 표현이 부분이죠. 논리를 이루는 각각의 명제들. 즉 얘는 부분이야. 명제들이 기호화되어 여기요. 각 명제들의 진위가 결정되면 진위가 뭐야? 참거지. 그러니까 이만한 이론이 있어. 그걸 다 쪼개서 명제 하나씩으로 만든 거야. 각 명제들의 무엇을 참거짓을 결정하면 그 다음 그것들로 구성된 이론 자체의 전체적인 잠깐만요. 여기 무슨 말이 아예 대놓고 써있어? 이 말이 써있죠. 그러면 이렇게 반대잖아. 각각의 명제들은 부분이고 이론의 전체 이론 전체의 진위는 뒤따라 결정될 수 있다. 무엇에 따라가는 거야? 이론 전체가 부분이 참이면 전체도 참이고 부분이 거짓이면 전체도 거짓이고 그게 뒤따라 결정된다 라는 말의 뜻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해요.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은 거야? 이론을 일단 쪼개자. 쪼개서 부분으로 다 쪼개면 그 부분의 참거짓을 결정해. 그러면 전체 참거짓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거죠. 단순한 사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론의 진위는 참거짓은 그것을 구성하는 명제들. 자, 다시 이게 전체고요. 그 다음에 구성하는 명제들이니까 이거는 부분이에요. 무슨 관계? 함수 관계. 이제 이 함수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냥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 부분에 따라서 전체가 결정이 돼. 그러면 전체와 부분은 함수인 거잖아요. 부분의 대로 전체가 결정이 되니까. 이거 잠깐만 여기 봐요. 여기 봐봐. 우리 지난번에 이거 한 적 있죠?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징 긍정, 특징 부정. 연초부터 두세 번 했던 거.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칭 긍정은 전칭 부정의 참거짓을 포괄하고요. 전칭 부정은 특징 부정의 참거짓을 포괄해. 그 다음에 이렇게 모순이고요. 이렇게 모순 무슨 말이야? 얘가 참이면 얘는 거짓이고 얘가 거짓이면 얘는 참. 동시에 참거짓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서로 반대인 걸 모순이라 부른댔어. 그럼 이게 뭐야? 요거 하나하나를 뭐라고 생각하면 돼? 부분. 그리고 그 부분들의 관계를 이루는 걸 전체. 그래서 A, E, IO 각 명제들의 참거짓을 알면 전체의 참거짓도 알 수 있어. 이게 함수잖아. 이렇게 가자는 거죠. 이게 러셀의 생각이에요. 자, 기호논리학을 명제함수 논리학이라고 푸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같은 문장의 반복이니까 이건 무시하겠습니다. 잠깐 스톱! 다시. 야, 뭐 얼마나 얘기했다고 눈을 감나? 야, 무슨 철이오. 먼저 뜨고 집중하세요. 기호논리학이란 무슨 얘기야? 명제함수의 논리학인데 그게 뭐냐? 일단 이론 전체를 명제로 쪼개, 부분으로 쪼개. 그 쪼갠 것의 진위를 알 수 있으면 전체 이론 진위를 알 수 있고 얘 부분의 진위와 전체의 진위가 함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러니까 명제들의 함수, 줄여서 명제함수가 되었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나 이러한 명제함수 논리학이
철학이나 그 밖의 이론의 진위를 결정하는데 적용되려면 그 이론을 구성하는 명제들, 즉 일상의 언어들. 긴장하지 마시고. 명제들, 즉 일상의 언어들이라고 하면 이 말로 이어졌으니까 얘랑 얘는 동일한 대상을 가리켜. 맞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건 거죠. 의미가 똑같다 그러면 안 돼. 의미는 다를 수 있어. 예를 들어 고대형, 즉 난쟁이 똥자루 이렇게 하면은 웃지마. 이렇게 하면 의미는 다르죠. 그러나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건 맞죠. 그죠? 웃지마. 뭐 좋다고 웃고 있어. 자, 이렇게 됩니다. 명제, 일상의 언어.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명제란 일상의 언어다. 그 명제를 기호하는 것은 일상의 언어를 기호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일상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그 뜻을 드러내는 기호로 바꾸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얘를 지금 명제인데 얘를 얘로 바꿔야 돼요. 일상의 언어가 나타내 보이는 문법적 의미와 또 나오죠. 일상의 언어 쪽에 문법적 의미가 있대. 근데 그것과 논리적 의미는 또 달라요. 마찬가지죠. 계속 이쪽과 이쪽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 일상 언어와 논리적 의미는 다르다. 그 다음에 문법 구조가 문법, 일상어 이렇게 연결을 쓰는 거죠. 문법 구조가 반드시 논리 구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과 이 보조사로 미루어 보건대 일상의 언어가 반드시 논리 구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요. 그럼 일상의 언어는 논리 구조를 반영하기도 해, 반영하지 않기도 해, 반영을 아예 안 해, 반영을 모두 해. 어느 쪽이에요? 반영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영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무조건 반영한다. 그러면 틀린 선지가 되겠지. 자, 좀만 더 들어가보자. 조금만. 일상의 언어가 논리 구조를 반영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반영한다는 거야? 반영하지 않는다는 거야? 반영하기도 한다는 거야? 셋 중에 어느 거야? 맞습니다. 의견이 다른 사람. 내가 바꿔서 말할게. 나는 새벽 2시에도 짜파게티 2개를 다음날 생각지도 않고 끓여 먹을 수 있다. 그럼 이거 끓여 먹었다는 거야? 안 끓여 먹었다는 거야? 끓여 먹기도 했다는 거야. 셋 다 아니죠. 그냥 끓여 먹을 수 있다고요. 가능성을 말한 것 뿐이에요. 끓여 먹은 건 아니야. 먹지 않은 것도 아니야. 난 그냥 끓여 먹을 수 있다고 말한 것 뿐이야. 근데 왜 끓여 먹을 수 있다고 말한 게 왜 먹었다가 된다거나 먹지 않았다가 된다거나 먹기도 한다거나 먹기도 했다거나 아무것도 안 돼요. 끓여 먹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말한 것 뿐이죠. 가능성의 명제는 항상 당신들에게 진짜 많은 오답을 유발하지. 이렇게 쓰는 건 우리가 처음에 했던 얘기예요. 그냥 논리 구조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란 말은 반영하기도 한다. 반영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거. 근데 반영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이 곧 반영한다는 뜻이냐? 반영할 수 있다는 거지 반영했다고는 안 했는데. 반영 안 했다고도 안 했고요. 일부 반영했다고도 안 했어요. 반영할 수 있다 라고 한 거. 가능성을 제시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얘기는 넘어가고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걸 정리했습니다. 문법 구조가 어디 갔어? 이거를 내가 잘못 썼구나. 문법 구조가 반드시죠. 여기죠. 문법 구조가 반드시 논리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는다. 반영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이제 여기로 화제가 가야 돼. 기술이. 그건 뭐예요? 이게 뭐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기호논리학에서 명제를 이론을 부분으로 쪼갠 다음에 각 명제들의 진위를 결정하면 전체의 진위를 알 수 있어. 근데 명제는 일상 언어라서 기호로 만들기가 바꿔야 돼. 근데 문제는 일상 언어의 문법적 의미는 논리적 의미랑도 다르고 또한 문법 구조가 반드시 논리 구조를 반영하지도 않아.
하면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기술 이론을 들고 나온 거야. 그럼 기술 이론은 뭐 하는 거야? 자, 이걸 통해 한 명제의 문법적 구조가 여기 나와 있죠? 문법적 구조. 앞에도 있잖아요? 문법적 구조가 흔히 그 명제의 참된 의미를 오해하게 한다는 걸 밝혀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기술어구는 네모난 원, 현재 프랑스 왕처럼 특정한 개별 대상을 가리키는 듯 보여.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니니까 뭐뭐인 듯이라고 했겠죠. 자, 질문. 네모난 원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기배가 안 해요? 네모난 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프랑스 왕. 기배가 안 해요? 아, 문과지. 아는구나. 그럴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현재 프랑스 왕. 참고로 이 글이 쓰여진 때는 러셀이 연구를 한 때는 1910년부터 1940, 50년대쯤 됩니다. 그때 당시 프랑스 왕 있어 없어? 없어요. 프랑스는 1870 97년, 79년, 76년 언제지? 헷갈린다. 어쨌든 프랑스 혁명 이후로 프랑스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프랑스 왕 같은 거는 불가능하잖아. 자, 기술을 따라 이러한 기술어구를 포함한 진술을 올바르게 분석하면 어떻게 올바르게? 분석하면 기술어구는 사라지게 된다. 이거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뭘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흔히 고유명사라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진짜 고유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를 위장한 기술어구라고 보았다. 네모난 원은 존재하지 않는다처럼 기술어구를 주어로 하는 문장은 어떻게 논리적으로 분석되는가? 이거죠. 이게 올바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것에 따르면 이는 네모나면서도 동시에 둥근 어떤 유일한 도형이 존재하는 것은 까지 주어. 그 다음에 거짓이다. 참 혹은 거짓이다 해서 거짓을 택해서 서술을 만들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어부에서 대상을 쪼개. 서술어부는 참이다 혹은 거짓이다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질문. 네모나면서도 동시에 둥근 거는 참이 아니라 거짓이다 로 바꾼 거죠. 자, 칠판 봐요. 이렇게 쓰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느냐? 따라서 네모난 원이라는 모순적인 표현은 사라지게 되고 네모나다, 둥글다 와 같은 유의미한 표현만이 나타난다. 이처럼 그는 기술을 통해 네모난 원, 현재 프랑스 왕처럼 그 자체로는 지대상이 없고 무의미한 기술어구를 유의미한 표현 같은 말이죠. 으로 바꾼다까지.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 보세요. 네모난 원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 없으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네모나면서도 동시에 둥근. 질문 그럼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네모나거나 또는 둥근 그런 도형은 존재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그럼 이 문장은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 되겠죠. 그런 건 있으니까. 그러면 네모난 원이라는 표현은 사라졌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네모나다와 둥글다, 유일하다, 존재한다. 이런 우리가 참거짓을 결정할 수 있는 말만 남았다. 대신에 거기에 뭐가 추가됐어요? 접속어가 추가됐어요. 이걸 동시에라고 하지 않고 또는이라고 하면 결과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러셀은 이러한 언어의 해부를 통해서 한 명제를 표현한 언어가 명확하게 해명되면 그 명제에 대한 징의, 잠깐만, 명제에 대한 징의는 일문단에서 나왔던 얘기예요. 명제의 진위를 결정할 수 있어.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해져요? 전체 이론의 진위를 파악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그는 철학에서 언어의 논리분석과 해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러셀은 언어와 실제 간에는 1대1 관계가 존재한다. 잠깐만 여기 봐요. 야, 또 보지 마. 잠깐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리한 게 뭐냐면 기술 이론은 기술학부라는 게 있는데 이때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라 말하다, 표현하다, 기술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여. 하지만 걔들은 올바른 분석을 하고 나면 그 자체는 진행 없고 무의미한 언어가 드러나서 그거를 유의미한 표현으로 바꿔. 그래서 진위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이때 진위 결정은 곧 여기로 이어지고 이건 곧 여기로 이어진다 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러셀의 이 긴 이야기는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진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럼 명제로 쪼개자. 그럼 쪼개매가 진위인지는 어떻게 결정하는가?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이렇게 결론을 낸 다음에 이러면 이제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 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은 1대1 관계로 언어와 대상관계. 이거는 기출에서 봤죠?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이로 해서 언어와 세계는 1대1로 대응한다고 했죠. 졸지 말고 들어. 들어. 편하게 들어요. 비트겐슈타인은 학위가 한 30대 중후반까지도 없었어요. 승아야, 정신 차려. 졸면 뒤에 가서라도 잠을 깨요. 자, 왜 학위가 없었냐면 그냥 단순해요. 그에게 학위를 줄 만한 능력자가 없었거든. 자기가 최고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왕이 황제한테 너를 황제로 임명하겠소? 할 수가 있어? 어쨌든 책을 내려면 이런저런 기타 사정들로 인해서 학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러셀과 무어가 비트겐슈타인의 논문을 심사를 해요. 심사가 끝나고 비트겐슈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러셀에게 다가가서 괜찮소. 절망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들이 내 논문을 이해하지 못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어. 문제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러셀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 사람이 나보다 뛰어나. 인정할 수가 없었어. 케인즈라는 이름을 들어보긴 했죠. 이 양반은 경제학자예요. 1910년대, 그러니까 1900년대 초반은 동양, 특히 서양에서 그냥 뭐 천재들이 쏟아져 나오던 때입니다. 온통 다 천재들의 시대였죠. 케인즈는 비트겐슈타인이 처음에 논리철학 논문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철학을 끝냈어요. 아니, 말 그대로 끝내버렸다. 더 이상 철학에서 논의가 필요한 문제가 없어졌어. 다 끝내버렸거든. 그러고서 30이 넘어서 야, 나한테 좀 남았어.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책을 다시 쓰겠노라고 다시 은퇴했던 MVP가 다시 복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는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에서 오늘 신이 도착하고 나는 신을 마중하러 갈 거예요. 하고 기차역에 가서 비트겐슈타인을 맞이하고 케인즈뿐 아니에요. 그냥 시대를 관통하고 지배했던 사람이죠. 오스트리아의 대부호집의 아들이에요. 오스트리아 최고의 부호의 집에 형제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아들이죠. 형들은 많이 죽었어요. 자살, 사고사 당합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늘 이제 고통을 껴안고 살았어. 나도 혹시? 왜냐면 형들이 나보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 내내 형들에 대한 열등감이 또 있었어. 형들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 비트겐슈타인이 맞죠. 대체 형들은 뭐야? 근데 그 형들은 자살을 했다. 비트겐슈타인도 나도 자살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양반은 전쟁에도 가요. 1910년부터 40년대까지면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있던 때잖아요. 게다가 조국이 오스트리아라니까. 오스트리아 1차 대전의 나라죠. 그래서 전쟁에 징병이 되는데 안 가도 돼요. 아니 최고의 부호니까 기부금 내고 전쟁에 대한 뭐 돈 많이 내고 안 가도 되지. 근데 갑니다. 당신들이 맞춰봐요. 왜 갔을까? 그렇죠. 죽으려고 합니다. 전쟁에 가면은 자살은 하지 않아도 죽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탈장이 있었대. 탈장이 뭐냐면 장이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복막이나 복강에 구멍이 나서 장이 이렇게 만져져. 이렇게 나온 게. 그러고도 전쟁을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전쟁에서 훈장은 다 쓸어 담았어. 근데 이유도 뻔한 게 그냥 이제 가장 위험한 곳을 자원해서 가는 거지.
왜냐면 자기는 죽음을 원하니까. 근데 남들 다 퇴각하는데 거기 남아서 싸워요. 근데 어쩌다 보면 이렇게 살아있어 끝까지. 그래서 다 와서 이제 그 지역을 탈환을 하면 이 사람은 영웅이니까 심장을 죽는 거예요. 이탈리아에 포로로 잡히기도 해요. 1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어요. 많이 죽기도 했죠. 근데 케인즈가 이런저런 수단을 동원해서 빼낼 수 있게끔 준비를 마쳤어요. 가서 이제 갑시다 라고 했더니 이 양반이 도무지 병약한 부잣집 아들내미, 그것도 철학하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는 그게 뭐냐면, 나는 장교로 여기 왔으니까 부하들을 데리고 하지 않는 나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인격적인 어떤 매력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병약한 미소년이잖아. 아이 정말 장난 아니죠. 뭐 양성애자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처음에 내세운 게 이거예요. 그림이론. 세계와 언어는 1대1. 어디서 영감을 얻었냐면 신문에 교통사고에 대한 재판이 보도가 된 거예요. 근데 교통사고를 재판정에서 이제 모형으로 재현을 한 거지. 자동차 모형으로 길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보고 사고와 모형이 대응을 하잖아. 근데 사고는 하나의 사건이고 모형은 모형일 뿐이니까 모형도 하나의 기호 아니에요. 네모난 나무가 자동차를 가리키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언어도 세계를 가리키는 기호이며 1대1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최초의 그림 이론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을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러셀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마치 물리학. 자, 과학이 1문단에 등장했었죠. 과학 얘기가. 물리학에서 모든 물질이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존재는 원자적 사실로 분해되며, 그러니까 과학에서 본따온 거죠. 영감을 얻은 거죠. 그렇다면 모든 현상이나 언어도 마찬가지 원자적 사실로 분해될 것이다 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있고 부분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건의 현상도 부분으로 쪼개진다. 원자적인 사실의 관계로 결합되어 있다. 마치 물리학에서 원자가 결합해서 분자가 되는 것처럼 세상 모든 사실도 원자적인 사실이 있고 분자적인 사실로 결합된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것이 논리 원자주의. 이거는 러셀의 생각인 거죠. 그는 이제 언어로 옵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최소한의 의미적 단위인 원자적인 명제로 분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이렇게 가면 최소한이에요. 가장 최소한의 사실을 원자적 사실, 앞에 등장했죠. 이라 하였으며 원자적 사실은 원자적 명제, 로 표현되고 원자적 명제는 논리적 접속어. 아까 얘기했죠. 또는 그리고 이런 거 접속어에 의해서 결합되어 분자적 명제, 즉 복합 명제를 만든다. 단순한 얘기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그냥 쉽죠. 모든 현상과 언어는 원자적, 가장 작은 거에 논리적인 관계로 결합되어 있어요. 때문에 원자적인 명제가 논리적 접속어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 분자적 명제가 되는 거야. 뻔한 얘기잖아. 문제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것은 빨갛다. 그리고 저것은 노랗다. 라는 분자적 명제인 복합 명제는 논리적 접속어 그리고 논리적인 접속어가 필요되어 있죠. 에 의해서 원자적 명제들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원자적 사실은 존재하지만 분자적 명제, 즉 복합 명제에 해당하는 분자적 사실, 즉 복합적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있어. 이건 존재해. 실제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실제하지 않아.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부분만 있고 전체는 실제하지 않아. 질문. 그럼 이런 논리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 건물, 이 벽, 방은 부분이야, 전체야? 전체. 그러면 전체는 이걸 따르면 실제하지 않아.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떠 있는 거야? 이건 다 허상이야? 물리학적인 거 말고 우리는 지금 논리를 배우고 있잖아. 그럼 논리를 생각해. 내가 당신에게 항상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또 틀렸더라고.
추상화라는 개념을 좀 잡아요. 그래서 나무 안에 원자적인 사실로 들어가면 뭐가 있냐면 떡갈나무가 있고요, 사과나무가 있고, 감나무가 있고, 벚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과일나무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살구나무가 있어. 그러면 이 나무들은 1대1 대응을 한다고. 실제와 1대1 대응을 해. 근데 나무는 뭐랑 대응해요? 나무랑 대응하는 존재가 뭐 있어? 우리 바깥에. 저 바깥에 나무와 1대1 대응하는 존재가 뭐 있냐고. 없다고. 그건 그냥 이 원자적 사실의 결합일 뿐이고. 그래서 나무는 실제하지 않아. 이것들이 실제하지. 선생님 바깥에 나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나무는 소나무거나 벚나무지 그냥 나무라고 하면 안 된다. 나무는 그것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추상화된 동중. 건물 얘기가 아니고 논리 얘기예요. 논리로 얘기해야 돼. 자, 그래서 이 문장의 진위를 계속해서 이 얘기죠. 진위를 결정하는 것은 이것은 빨갛다. 그리고 그것은 노랗다라는 분자적 사실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럼 뭔데? 두 개의 원자적 사실에 의해서 결정. 두 개의 원자적 사실이 뭐예요? 이것은 빨갛다 하고 저것은 노랗다. 근데 그것을 합쳐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전체일 뿐 부분이 아닌 거죠. 진위는 항상 부분에 있지 전체에 있지 않다라는 게 러셀의 생각이지. 그리고 부분을 뭐로 결합해? 논리적인 접속어 그리고 로 결합하면 그에 의해서 전체 이론의 진위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러한 분석 철학은 이상 언어주의로부터 일상 언어주의로 발전해 나갑니다. 자,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초기와 상관이 있고요. 이게 비트겐슈타인의 후기와 상관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더 얘기해보자. 이상 언어주의자로는 러셀, 카르노프, 슐리크 등이 있는데 이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 쓰고 있는 일상 언어가 극히 애매하게 쓰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일상 언어의 비논리적 구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 일상 언어는 너무 애매해. 너무 비논리적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내포하고 있는 애매성을 논리적으로 분석해낸 다음에 그 결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이상적 언어를 만들어내는 게 철학의 기능이며 그러한 이상적 언어가 바로 곧 철학적 언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분석 철학의 흐름은 이상 언어가 아니라 일상 언어로 이어집니다. 나와봐요. 비트겐슈타인이 공산주의 언어관을 가진 사람을 만나. 공산주의 언어라니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게 또 있나요? 간단해요. 공산주의 언어는 언어가 지배 계층의 가치관을 하층민에게 강요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 그냥 그건 넘어가고. 어쨌든 슈나프라는 사람인데 만났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오래 하다가 그 양반이 비트겐슈타인 말을 듣다 말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은 이런 것의 논리적인 구조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 나라에서는 내 손가락으로 턱 아래를 긁으면 그게 이런 뜻입니다. 욕 아니에요. 네 번째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쉽게 말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국어 시험을 봤어요. 잘 보다가 실수로 10점 그냥 10점 100점 만점. 근데 성적표가 나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어. 빠릅니다. 어머니는 그걸 다 뜯어보시고 내가 집에 갔더니 엄마가 그래서 앉았죠. 앉았더니 어머님이 딱 주시면서 10점짜리 주시면서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고 잘했다 잘했어 하고 언어의 구조를 봤을 때 차이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앞에 잘했다는 그냥 잘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뒤에 잘했다는 절대 잘했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언어가 세계와 1대1로 대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다르게 대응하잖아.
비트겐슈타인은 평생을 귀족 가문에서 자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쓰는 언어를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만으로 일상 언어에 대한 애매성을 지적했는데, 근데 나중에는 일상 언어가 이렇게 상황에 맞게 쓰인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게 이 후기 언어예요.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이게 철학적 고찰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일상 언어를 분석해서 갖고 있는 의미를 섬세하게 가려내야 되는데 이들은 언어와 실제 간의 1:1 대응을 거부하며 1:1 아니야. 각각의 맥락을 지배하는 독특한 언어. 무슨 말이 제일 중요해요? 맥락이죠. 맥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이게 일상 언어 철학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건 아까 얘기했으니까 필요 없겠다. 자, 질문. 3회 지금 푼 철학 지문에서 질문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아이고.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보기를 잠깐 볼게요. 18번의 보기. 여기를 보세요. 원자적 사실. 3개죠. 하지만 여러 개의 원자적 명제의 단순한 결합체로만 볼 수는 없대요. 여기서 모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명제는 명제 하나, 둘, 3개를 그리고라는 접속어로 연결한 거야. 근데 그거는 단순한 결합체로 보면 안 된대. 잠깐만. 발문으로 올라가. 뭐 하라는 문제죠? 보기를 갖다. 논리 원자주. 비판. 얘 입장에 서서 논리 원자주의를 까라는 거죠. 비판해야 돼. 얘 입장에서 뭐냐면 얘는 논리적 관계로 결합한다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단순한 결합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럼 여기가 차이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아무리 모든 백조의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본 백조가 백조의 전부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본 백조가 있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납의 한계죠. 내가 보지 못한 백조가 어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것도 역시 흉과 흉에 대한 글로 우리가 기출로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서 모든 백조가 희다라는 명제가 인정되려면 원자적 사실, 결합, 이거로는 안 되는 어떤 일반적 사실이 별도로 존재함을 인정해야 돼. 그래야 이 명제가 옳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럼 질문, 무슨 차이점인 거예요? 이것도 나왔고요. 이것도 나왔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것까지 추가해서 인정을 해라. 그러지 않으면 진위를 알 수 없다. 왜냐면 우리가 관찰하지 못한 어떤 원자적 명제가 더 있을 테니까. 원자적 사실이 더 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진위를 결정하려면 이게 추가로 필요하다. 그럼 이 내용을 비판하려면 선지 중에 어느 게 필요해? 보기의 입장에 서야 되죠. 그럼 5번에 일반적 사실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게 보기 입장에 서는 거야. 하지만 4번에 뭐라고 써있어? 별도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여기서 이미 틀린 거예요. 보기의 입장에서 지문을 까라며. 그럼 보기가 맞다고 하고 지문을 까야 해. 그건 보기가 아예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5번 뒤에서 모든 언어가 원자적 사실들의 논리적 관계로 결정적으로 볼 수 없다. 딱 보기 입장이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깐 것도 사실이죠. 결합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딴 선지 궁금한 거? 4번은 방금 3번. 모든 경험적 지식할 수 없음으로까지는 맞아요. 한 이론의 전체적인 진위는 최소한의 의미적 단위인 분자적 명제의 잠깐만요. 이게 요거냐? 최소한은 분자적이 아니라 원자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자, 맨 앞으로 가서 화작 질답부터 이제 차례대로 이번 오늘까지 3회 내가 풀어오라고 얘기한 거 맞나요? 오케이. 자, 화작에서 질문 있으면 하시고 10번. 10번.
도균아, 마지막 문장만 숫자 넣어 써 있잖아. 네. 그러니까 글의 마지막 문장을 네가 크게 읽어봐. 크게 읽어봐. 더불어 뭐예요? 음, 더불어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동물을 끝까지 아니, 그거는 그렇게 수정하자는 거고 지문 원래 있는 마지막 문장. 더불어 반려동물로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들이 먼저 나서서 주변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공존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는 반려동물로 고양이 기르는 사람들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써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써 있냐면 끝까지 책임지고 키우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문 속의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들에게 고양이를 끝까지 책임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앞에 지문에 앞으로 가서 191쪽에 1문단, 2문단에 초고 2문단의 5째 줄을 보시면 반려동물이었다가 버려진 고양이들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살 곳 찾지 못한 고양이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10번 문제에서 이렇게 바꾼 이유는 뭐예요? 반려동물로 고양이 키우는 사람들이 자꾸 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책임감을 좀 가져라 라는 내용이 강조가 됐으므로 3번 선지, 늘어난 원인을 고려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단계를 거치면 돼요. 1단계 어디가 바뀌었나, 2단계 왜 바꿨나를 확인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또요, 화작에서 없으면 문법 질문. 12번. 네, 12번. 잘못된 진술을 모두 고른 것. 자, 이 문제 되게 잘 만든 아주 매력적인 문제입니다. 여기 봐요. 칠판 봐요. 그냥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여기 보세요. 자, 이거 기출로 나왔던 거예요. 이 말을 잠깐 생각해 보죠. 자음군 단순화에 따르면 원래 리을 기억은 기억으로 발음합니다. 즉 리을이 탈락돼요.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자음군 단순화, 그 다음에 변소리 되고 끝. 그런데 얘도 똑같이 해봤더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리을 기억은 자음군 단순화의 예외 항목이라서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 기억이 남는 게 아니라 기억이 탈락하고 리을이 남습니다. 예외죠. 그러면 문제는 이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얘가 이렇게 바뀔 만한 근거가 애매한 거예요. 그냥 읽고라고 읽으면 되니까 굳이 이걸 읽고라고 읽어야 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 어떡하나 싶다가 그럼 이렇게 하자. 예외 항목일 때만 얘가 된소리 되기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런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하면 문제가 없다. 앞뒤를 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똑같은 이유로 지금 얘도 뒤에 리을 기억이 오니까 뒤에 기억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으므로 먼저 된소리 되기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자음군 단순화를 적용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지. 근데 가는 지금 지문에서 가는 이런 배려가 필요 없는 경우를 가로 했으니까 3C가 틀린 잘못된 항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리을 비읍이니까 리을이 남고 비읍이 탈락이 돼요. 원래.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야 이거 문제 있지 않냐? 이거를 발고로 발으면 누가 그걸 발고라고 발음할 이유가 없지 않냐? 앞뒤를 바꾸자. 얘처럼 이런 애들처럼 그럴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밥다는 뒤에 자음이 오면 리을 비읍 자음군 난수의 예외 항목이라서 자음이 오면 처음부터 비읍이 남습니다. 리을이 남는 게 아니고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발음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따라서 나는 배려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나는 배려가 필요한 경우니까 잘못된 선지로 찾아야 돼. 정답은 C와 E. 이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했던 건 뭐예요? 첫 번째, 논리력이 필요해. 내가 지금 설명한 걸 이해할 수 있는. 두 번째는 자음군 난수의 두 가지 예외사항. 리을 기억의 예외, 리을 비읍의 예외. 이 두 개를 머릿속에 넣어두고 있지 않았다면 풀기 어려웠을 수 있겠죠. 물론 지문에 어느 정도 써있기는 할 겁니다. 또요. 질문? 문법에서 14번 자 하나하나 볼 텐데 듣다 1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듣다입니다. 그 다음에 듣다 2는 스스로 귀 기울이다 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네요. 그죠? 그 다음에 들다 같은 경우는 들다는 손에 가지다고 두 번째는 위로 올리다니까 약간 의미가 다르지만 어쨌든 다이어입니다. 동음이 이의어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기억 멀리서 들리는 새소리 이거는 새소리가 내 귀에 듣게 하는 거야 들어지는 거야? 들어지는 거 피동입니다. 때문에 듣다 1에 피동이 맞고요. 다음 니은 고장이 났는지 며칠 전부터 전화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때 들리다는 거기 보니까 듣다 2에 사동이라고 써 있는데 전화가 잘 듣게 하지 않는다야 들어지지 않는다야 들어지지 않는다. 피동이죠. 사동이 아니므로 이유는 잘못된 답은 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건 듣다 2도 아니고 듣다 1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감각기관 알아채는 거니까. 다음 3번 디귿 무거운 짐이 들려. 그럼 이건 무거운 짐을 손에 가지고 있는 건데 무거운 짐이 들게 한 거야? 무거운 짐이 들어진 거야? 들게 한 거야? 들어진 거죠. 무거운 짐이 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 리을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갖가지 반찬을 잔뜩 들게 해서 보낸 거죠. 이게 사동이고요. 미음은 누나의 몸이 번쩍 들려서 번쩍 들게 해서 번쩍 들어져서 들어진 거겠죠. 들어져서 깜짝 놀랐다. 남동생이 누나를 든 거죠. 남동생이 누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죠.